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호선입니다. 저는 지금 방송 콘텐츠 진흥재단 1인 방송 교육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호선입니다. 저는 지금 방송 콘텐츠 진흥재단 1인 방송 교육 스쿨 제 2차 과제 수행 중이고요. 제가 이번 2차 과제, 저희 이제 2차 과제 나온 게, 나의 유튜브 채널, 그리고 그런 내 캐릭터 설명하기가 지금 2차 과제의 중심이라, 오늘부터는 제가 갖고 있고, 제가 이제 몸담으려고 하는 그런 분야에 관한 설명을 조금 시작해볼까 해요. 제가 지난번에 계속 영양제 방송을 하면서, 보는 연습도 하고 했었는데, 역시, 그때는 이렇게까지 떨리지 않았는데, 오늘 하려는 게, 제가 지금 하려는 게, 제가 그 베트남에서 시험을 봤던 베트남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떨려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몇 개를 했는데, 제가 지금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베트남 공인중개사 시험 정보가 뭘 베이스로 할 거냐면, 일단은 제가 링크를 시켜드릴 건데, 링크 시켜드리기 전에 그냥 파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사실 잘 아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베트남어 전공자 분들이시면 아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이게 지금 베트남 건설교통부에서 나온 그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시행령이거든요. 이 시행령을 근거로 해갖고,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 필요한 정보만 요약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 주로 말씀드리게 될 정보가,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려면 보통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그 전문 시험 이제 등록하고 뭐 학교 정보 보고 시험 정보 보고 하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가 큐넷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자격 상세 정보 해갖고 한국에서도 시험을 보실 때 그쪽에 가셔서 이 시험에 대한 개요 파악을 먼저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정도 수준에서 이 시험이 뭐 어떤 시험이고 뭐 어떤 형식을 갖고 있고 뭐 언제 어떻게 시행이 되고 뭐 이런 개괄적인 개요들만 요약 정리를 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제 하면서 이게 뭐 제가 근거 조항이라고 만든 안녕하세요 크리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우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래서 하면서 이제 베트남어도 조금씩 하려고 하는데 왜 제가 베트남어를 한다고 막 놀리시거나 그러시면 이제 좀 곤란합니다. 왜냐면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아요. 일단 제가 전공은 베트남어가 아니고 제 전공은 저는 경영학부에서 파이낸스 쪽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도 베트남어는 영어가 아닌 또 제3의 외국어였단 말이에요. 제2외국어였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베트남에서 여러분들을 시험을 보시려면 시험 일정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크리스님. 베트남에서 이제 베트남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시려면 일정을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베트남 시험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과 그러니까 비교를 해서 설명을 조금씩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저희랑 우리나라랑은 조금 이렇게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수험생이 뭐 10월 셋째 주 토요일이었나?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한날 한시에 물론 뭐 장소 같은 경우는 신청하는 곳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한날 한시에 정해진 과목을 시험을 보잖아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시별로 시험이 시행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시험 본 곳은 호치민시 건설교통국에서 이제 시행하는 시험을 치렀고요. 뭐 빈증시에서도 시험을 하고요. 그리고 뭐 벤제라고 해갖고 그 이외의 지역들에도 그 자격만 갖춘 기관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시가 그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면 시험을 수행을 해요. 그래서 꼭 한 곳에서만 시험 수행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본 호치민시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치민시 같은 경우는 일단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한 번씩 시험이 수행이 되는데 주로 이제 월 말에 시행이 돼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뭐 2월에 한 번 시행됐고 3월에 한 번 시행됐고 이런 식으로 시행이 되고요. 이거는 어디서 확인을 하실 수 있냐면 그 시험 시행하는 기관이 중급 서이징 thành phố Hồ Chí Minh이라고 해갖고 호치민시에 있는 한 학교에서 그 시험 시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그 지나간 시험자들의 명단이 나와요. 거기에선 시험 시행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지나간 시험의 시험 시행자들 나오고 이거는 문의를 하셔야 돼요. 문의를 직접 하셔야 되시고 접수를 하러 가시면 언제 시험이 시행된다라고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3월에 그 통보가 나온 걸 보니까 3월부터는 온라인으로도 접수를 받더라고요. 제가 시험 접수를 했던 2월까지만 해도 온라인 접수 받지 않았었어요. 직접 가서 그 접수를 했었던 부분이었고, 근데 3월부터는 뭐라고 해야죠? 공고가 하나 떴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시험 시행을 온라인으로도 동시에 받는다고 써있긴 했는데, 제가 그때 들어갔을 당시에는 접속이 잘 되지 않았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단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월 기준으로 해서는 온라인 접수 가능하고 그리고 직접 가서 방문 접수 가능한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정보에 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호치민에서 시행되는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은 시험의 과목이 두 번째 이게 DU4 했고 노이중 T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거를 이제 직역하면은 시험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과목에 대한 얘기예요. 과목에 대한 얘기고 지금 몇 조에 있냐면 2조 6항에 있네요. 2조 6항에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25페이지짜리 시행령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수험자한테 필요한 정보만 지금 뽑아서 요약 정리한 부분을 갖고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몇 조 몇 항인지는 제가 그냥 이렇게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험 내용 같은 경우는 두 가지예요. 과목이 두 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과목 하나는 부동산 일반 지식이라고 그래갖고 번kiến 껐어 마곰라가 번kiến 껐어라는 의미가 부동산 일반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박근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그래서 그 일반 지식 부분에서는 어떤 과목을 보시게 될 거냐면 부동산 업법, 법로 liên quan đến kinh doanh bất động sản 이라고 해서 부동산 업법에 관한 법률, 그리고 thị trường bất động sản 이라 해서 부동산 시장에 관한 것들, 그리고 đầu tư bất động sản 이라 해서 부동산 투자 사항에 관한 것들. 이지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봉종 르띠엔종 kinh doanh bất động sản 이래서 이게 부동산 업법상에서 자금 세탁 방지법에 관한 그런 법률에 관한 시험들이 부동산 일반 지식이라는 과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험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2교시에 나눠 시험 보시게 될 건데 첫 번째 교시에 시행되는 일반 지식에 관한 시험이고 이 시험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부동산 업법, 부동산 시장, 그리고 부동산 투자, 그리고 자금 세탁 방지법에 관한 내용을 주로 시험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과목인 부동산 전문 지식에 관한 시험을 보실 텐데 이 부동산 전문 지식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부동산 전문 지식에는 일단 tổng quan về dịch vụ môi giới bất động sản 이래서 부동산 서비스 총칙 부분, 그리고 quy trình và kỹ năng môi giới bất động sản 이라 해서
부동산 업무 규정과 기능에 관한 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giải quyết tình huống trên thực tế 라고 했고, 부동산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실무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 능력 부분을 이제 평가하는 것들이 포함이 돼요. 세 가지. 부동산 중개 서비스 총칙, 그리고 부동산 업무 규정과 기능에 관한 거, 그리고 실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해결 능력. 그 세 가지를 그 두 번째 과목인 전문 지식 쪽에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법률적인 부분, 하나는 이제 실무적인 부분인데, 이 실무적인 부분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개사 공부를 한국에서 하셨다면은 우리 2차 과목에서 부동산 중개업법 혹시 지금 배우고 계시거나 아니면 시험을 보셨거나 하셨을 텐데, 그 부분이랑 가장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실무 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 서비스라던가 뭐 이러이러한 거 했을 때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고, 뭐 이건 하는 게 권고되고,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험 내용은 이렇게 두 과목으로 이루어지고, 법과 그리고 실무 능력 이런 거 중심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điều 7에서 힌트, thời gian và ngôn ngữ làm bài thi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은 7항에 되어 있는 거는 시험의 형식, 그리고 시험 시간, 그리고 시험의 언어, 이렇게 언어까지 보신다고. 아이고. 네. 언어가 이제 어떤 걸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되어 있고요. 일단 시험 형식부터 먼저 볼게요. 시험 형식은 베트남어로 하면 힌트, 티, 바, 터이잔, 티라고 해갖고, 시간이랑 형식을 살펴보게 되면은 객관식이냐 주관식이냐, 시간은 얼마나 가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첫 번째 과목인 일반 지식 과목은 객관식, 주관식 모두 혼합 가능하다고는 나와요. 법률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험을 시행하는, 그 주관하는 그 시행처에 따라서 주관식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제가 본 곳은 주관식은 없었어요. 그리고 네 선생님, 이지연 선생님 질문을 하고 싶으신데 뭘 하셔야 될지 모르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시험을 지금 사실 보실 상황이 아니시라 질문을 하실 게 굳이 있으실까요? 그래서 계속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부동산 지식 부분은 제가 시험을 봤던 호치민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호치민시 기준으로 해서 부동산 지식 부분이랑 전문 지식, 일반 지식이라고 하는 법률 부분이랑 전문 지식이라고 하는 실무 부분은 모두 객관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호치민시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험 신청을 제가 이제 다녔던 베트남, 저는 이제 따로 뭐 교재도 없었고 이제 학원도 따로 없다 보니까 베트남 공인중개사에 관한 한국인을 위한 학원이 없었어요. 제가 공부할 때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다니는 학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기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기관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거기에 등록을 해서 베트남 사람들이랑 같이 이거에 대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기관이 시험 접수를 받아주는데, 시험 접수를 받아주는 데가 호치민으로 접수를 안 해주고 빈증이라던가 벤제 이런 쪽으로 접수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랑 이제 뭔가 협약이 되어 있는 교육기관이었나 봐요. 그런데 제가 그거는 미처 몰랐어요. 당연히 제가 제가 왜냐면 교육기관 자체는 호치민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계자한테 그 교육이 모두 다 끝나고 수료증까지 나오고, 수료도 하려면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수료증까지 나오고 나서 나는 시험에 응시할 건데 제일 빠른 걸로 좀 해줄래? 이렇게 해서 제일 빠른 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빠른 곳 그랬는데 저를 빈증성으로 보낸 거야, 시험을 보러. 근데 빈증시 같은 경우는 호치민시랑 달라요. 그러니까 시험도 CBT 베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컴퓨터 베이스로 된 시험이 아니고 그냥 페이퍼예요. 네, PBT 시험이고요. 그리고 주관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시험에. 그래서 저는 그 시험에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제 호치민시로 등록을 해서 객관식으로만 보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각 주관하는 처마다 이게 지금 법률에도 나와 있지만 주관식, 객관식
두 가지 형식 혼합 가능하게끔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주관처의 선택이에요. 그래갖고 이 호치민시는 객관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1과목은 40문제 나오고요. 2과목은 30문제 나와요. 네, 그래서 제 경험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외국인이시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렇게 에세이 쓰는 게 조금 딸리잖아요. 그 베트남어로 에세이를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객관식은 문제 읽고 답만 나가면 되는데 주관식은 이제 읽고 외운 거를 이제 글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리기를 저는 호치민시 시험을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이제 호치민시 같은 경우는 제가 시험을 보니까 답안이 2개가 있는 게 있어요. 객관식인데 한 문제당 답이 2개씩 찍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베트남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네네. 그러니까 한국이랑 네, 크리스님, 그 베트남 시험이 동네마다 다른가 봐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한국이랑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험 시행하는 곳이 한 군데이고, 모든 그 수험생이 같은 시험 문제로 같은 날 같은 시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시험 주관처가 자격을 갖추면 시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면 시험 시행을 할 수 있고요. 그 시행하는 거에 따라서 주관식, 객관식 뭐 혼합해서 낼 수 있고 객관식만 볼 수도 있고 컴퓨터 베이스로 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종이 시험으로 볼 수도 있고 예, 그런 거는 이제 거기에 따라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저도 만약에 그렇게 뭔가 그렇게 에피소드가 없었다면은 다른 곳에서 그렇게 주관식을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겠죠. 그냥 당연히 호치민시를 봤다면. 그래서 본의 아니게 주관식 시험을 봤었다라는 거 물론 떨어졌지만 그래서 그거는 떨어졌고요. 그리고 CBT 호치민시는 응시를 해서 컴퓨터 베이스로 시험을 봤고요. 시험 시간은 각 과목마다 120분이에요. 120분. 1과목 일반 지식 법률 부분 120분, 그리고 전문 지식 부분 120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치민시는 CBT 베이스로 되고 객관식이면서 40문항 나오는 거랑 120분이면은 보통 4, 3, 12에서 한 문제당 3분 정도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제가 느끼기에는 충분했어요. 충분했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게 시험 시간이 다 차기 전에 풀고 나가요. 네. 왜냐면 이게 CBT 베이스라는 게 그 문제은행 출제 방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은 익숙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베트남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호치민시가 좀 어려워. 그래서 왜? 그랬더니 거기는 답안이 2개인 게 있단 말이야. 그러는 거여서 사실 그 부분이 약간 조금 그랬거든요. 왜냐면 문제 하나에 내가 답이 A, B예요. 근데 A는 맞았는데 B가 틀려버리면 그 문제 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긴장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답이 2개인지 하나인지도 그것까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긴장을 하고 갔는데 그건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답이 2개인 문제는 거기에 표시가 돼요. 이 문제는 답이 2개야. 그러니까 답을 2개를 골라야 해. 이렇게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 문제를 미리 뭐 기출문제로 풀어본 적이 있다던가 아니면 접해본 유형의 문제라던가 하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푸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막 겁준 만큼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7항에 있는 시험 형식, 그리고 시험 시간, 시험 언어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 이제 응시 대상, 8항에 있는 노익 등 예티 해갖고 응시 대상에 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응시 대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 시행령의 9조, 10조에서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베트남 사람, 베트남 국민, 제외 베트남인, 그리고 외국인 이렇게 세 대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 가지 대상에 대해서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들, 그러니까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아래도 말씀드리겠지만 응시 자격에 가면은 뭐 민사상의 능력을 갖출 것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이거나 뭐 형사상이나 뭐 이런
형사상 책임이나 형벌을 이렇게 받지 않은 사람들, 예, 이런 그냥 상식적인 수준의 일반적인 그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면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뭐 범죄자이시거나 뭐 지금 현재 뭐 형벌 중이거나 뭐 약간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름 그 용어가 바뀌었는데 뭐라 해야 돼, 민법에서 규정하는, 예전 그 용어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용어가 바뀌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게 생각이 안 나서, 예전에 용어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렇게 불리었던 이런 판정을 받는, 그러니까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받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이제 의사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아니시면은 응시 자격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고, 일단은 대상은 베트남 국민, 재외 베트남인, 그리고 외국인 가능한데, 이 세 가지 부류의 이제 대상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응시 자격은, 구항에 보시면 나오실 거고요. 제가 이제 계속,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베이스로 설명을 드리는 거는, 이거는 베트남 건설교통부에서 나오는 공인중개사에 관한 시행령이에요. 제가 지금 좌우 번전을 계속 하려다가 실패해갖고 제 프린터가 좌우 번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미처 이 프린트를 못했는데, 이거는 제가 파일로 올려드리거나 이거를 뽑을 수 있는 사이트 베트남이라고 해갖고 베트남 법률 사이트를 링크를 하나 해놓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베트남 공인중개사 시험 제도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은 응시 자격이라고 그래갖고 디우기엔이라고 해서 구항, 2조 구항에 있는 응시 자격 말씀드릴게요. 응시 자격 같은 경우는 thì xin thì phải có đủ các điều kiện sau. 그래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이 베트남어로 그냥 근거 조항을 바로 읽어드리고 바로바로 이렇게 직역을 해드릴게요. 들으시면은 바로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항상 들어오던 그런 말들이거든요. 이게 법률이 보니까 되게 어떤 부분은 그 법리라고 해야 되나? 기본적인 상식 수준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có năng lực hành vi dân sự đầy đủ, không đang trong tình trạng truy cứu trách nhiệm hình sự hoặc chấp hành án pháp 라고 해갖고 충분한 민사 능력을 갖추거나 아니면 형사상 책임, 형벌 같은 거를 받는 상황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고 tốt nghiệp từ trung học phổ thông trở lên, 이거는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이어야 한다는 얘기고요. đã nộp hồ sơ đăng ký dự thi và kinh phí thì cho đơn vị tổ chức kỳ thi theo quy định của thông tư này. 이거는 등록하라는 서류랑 응시 비용 지불하라는 소리예요. 네, kinh phí가 이제 비용이거든요. 네. 돈 낼 거 내고, 그리고 내야 할 서류를 제출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응시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어떤 서류를 내야 우리가 베트남에서 그 공인중개사 시험을 볼 수 있는지 응시 서류, 네, 응시 서류 말씀드릴게요. 응시 서류는 뉴 무이라고 했고 10항에 나와 있고요. 호서 단기 유티 디바곰 유티곰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은 그 서류를 포함한다. 어떤 서류이냐? 1번은 그냥 이거는 굳이 제가 베트남어를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게, 이게 딱 보시면은 그냥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거 사진 내라는 소리구나, 이거는 뭔가 서류인가 보다, 사진에 관한 그런 담의가 없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6개월 이내에 촬영한 4/6 사진이 부착된 시험 등록 신청서를 내셔야 돼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등록받는 사람에 따라서 약간 조금 그랬던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한국 기준으로 해서 여권 사진이 3.5랑 5.5였어요. 그러면은 지금 가로 세로 해갖고 0.5씩 부족하잖아요. 그랬는데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여권 기준, 여기 보면은 여권 기준으로 뭐 4, 6이다 이렇게 써 있어서, 우리나라는 여권 기준이 3.5, 5.5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냈는데 사륙으로 다시 갖고 오라고 접수를 안 받아줘서. 그래서 근데 또 누구는 받아준다고 하던데 저는 또 그런 거는 진짜 어딜 가나 그렇게 칼같이 그냥 안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륙으로 베트남에서 파일 갖고 가갖고 사진 파일 들고 가서 다시 인쇄를 해서 제출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냥 내라고 하면은 그냥 이 사이즈대로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들고 재더라고요. 저 낼 때는 그랬어요. 그렇고 베트남인이실 경우에는 이제 베트남도 다 증민연전이라 그래서 그 주민등록증 다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공증을 받아요. 공증을 하는 그 인민위원회라고 각 군마다 인민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공증 업무를 해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도 이런 공공기관이라던가 이런 시험 같은 거를 볼 때 내가 나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증된 그 신분증을 제출을 하고요. 외국인도 물론 공증 받아야 되는 공증 필이에요. 여권, 사본, 공증 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초반에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공증된 부동산 중개사 수료증이 있을 경우는 내면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교육기관에서 베트남 분들과 같이 교육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모이저이 bất 동산이라 그래서 부동산 중개사랑 그리고 산자오직 bất 동산이래서 부동산 운영관리소가 어떤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은 법인의 형태로 이렇게 관리소를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 같은 그 운영소를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사항, 그리고 닝자라고 해서 가치평가, 이 세 가지를 모두 수료증을 제가 그때 수료증을 취득을 했었어요. 그 교육기관에 다니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중개사 수료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다라는 수료증을 제출을 했고요. 이거는 필수 서류가 아니에요. 필수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있으시면 내시면 되고 없으시면 안 내셔도 돼요. 근데 이 수료증 제도가 뭐냐 싶었는데 처음에 보니까 이 부동산 공인중개사 베트남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 여기 지금 좌우반전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통뜨 벗동산에서 소무이못 해서 하이콩무일람에서 2015년 11번이라는 번호 보이시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제도가 생긴 지가 2015년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런 수료증을 가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험 자격제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료증을 가지신 분들이 그 중개업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다시 자격제도로 변환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볼 땐 이건 굳이 필요 없는데 그냥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 내라. 예전에는 이걸로 뭘 어떻게 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이걸 어떻게 활용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냥 있으면 되고 없으면 말고 이런 그 수료증이고요. 그리고 이거 다음에는 필수 증명서인데 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 증명서 공증 받아서 내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 그러니까 외국인인 경우는 조금 이제 이 공증 받는 절차가 조금 복잡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서류를 외국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행정사 분한테 번역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걸 의뢰를 해갖고 공증하기 전에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외교부 인증, 대사관 인증, 이런 증명, 이게 맞다라는 증명을 받아야 되고, 그거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절차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그 서류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한 그 절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사분들한테 의뢰를 하시거나 번역 행정사분들이 해주시는 업무시거든요. 네,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도 제가 이거에 대해 따로 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놓은 게 있긴 한데 이게 왜냐면 아포스티유에 관한 얘기까지 해야 돼서 조금 길어질 것 같아갖고 일단은 그냥 중학교 이상 내가 고등학교 이상 졸업을 했다라는 이 졸업 증명서가 베트남에서 공증을 받은 그 증명서이어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서류가 베트남에서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넘어가야 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그 어떤 자격이라 하면 번역 행정사분들이 그건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네. 베트남어로 저 같은 경우는 영문으로 번역을 해갔고요. 그러니까 영문으로 졸업증명서를 뗐어요. 대학 그 졸업증명서 영문으로 원본으로 떼서 번역 행정자에게 맡겨갖고 그 외교부 인증 받고 대사관 인증 받아서 다시 원본 수령해갖고 베트남 갖고 넘어가서 거기서 베트남어로 번역을 했어요. 네. 그게 비용이 조금 더 싸게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 베트남어로 번역을 하는데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베트남에서는 영어로 된 서류를 베트남어로 번역하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드는데 한국에서는 꽤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약간 팁일 수는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뭐 문의를 하시려나? 그거는 따로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놓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따로 제가 공개를 해드릴게요. 뭐 절약하는 꿀팁 정도?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는 정원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아까 제가 그 첫 번째 1번에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4 곱하기 6 사이즈 사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진이 부착된 시험 등록 신청서였고 그거에다가 이제 부착된 시험 등록 신청서 이외에도 사진 따로, 왜냐면 자격증이 나오게 되면은 자격증에 이제 사진을 붙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자격증에 붙일 사진 2장 더 구비하셔야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진까지는 이제 필수 서류였는데 마지막으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취득한 공인중개사 자격증, 번역공증 등 사본이 있을 경우에 제출을 하라 그래요. 이걸 왜 제출을 하냐 봤더니 이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이 한 과목이 면제가 돼요. 근데 저 자격증이 있었는데 번역공증된 사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출을 못했어요. 못하고 생으로 그냥 법률이랑 그 일반 지식, 아니 법률이랑 전문 지식 그냥 다 시험을 다 본 케이스인데 저는 그냥 어차피 제가 베트남에서 이 업무를 안녕하세요 정원님. 정말 되게 진땀 나네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지금 업무를 하려고 공부를 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법조항 하나하나 이렇게 세 면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베트남어, 여기는 한국어, 여기는 영어 이렇게 해서 한 줄 한 줄 다 번역해 가면서 약간 공부한 케이스거든요. 어디 뭐 물어볼 데도 없었고 일단 시험은 봐야 되고 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갖고 그렇게 일일이 다 번역을 하면서 공부를 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굳이 이거 한 과목 제외 뭐 받으면 뭐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겠죠. 자격증만 뭐 따려고 하는 건 목적이 그렇다면은 이거를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번역 공증하셔서 거기서 또 공증 받으시면은 과목은 한 과목 면제를 받으실 수 있겠지만 근데 크게 많지가 않잖아요. 문제가 그 법률 지식 부분 40문제 그리고 전문 지식 부분이 실무 부분이 지금 30문제인데 이거는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고 이거는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좀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이게 그렇게 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언어 장벽만 해결을 하시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몇 점 받아야 합격할 수 있느냐. 이게 마지막 그 시험 정보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지금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고 12항이에요. Điểm 12 bài thi đạt yêu cầu 이렇게 그 제목인데 합격할 수 있는 요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을 제가 호치민에서 CBT로 봤다 그랬잖아요. 그럼 CBT가 좋은 게 뭐냐면 제가 뭐 40문제를 1과목에서 다 풀었어요. 그리고 다 해서 답안 제출을 딱 누르면 한 10초? 20초 있다가 화면에 그냥 대문짝만하게 떠요. 답 이렇게 하면은 합격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이게 다시 아닌 게 뜨기도 해요. 이제 근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되게 금방 나온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냥 아주 순식간에 나와요. 그래서 일단 1과목을 보고 2과목을 봐야 되는데 1과목을 만약에 패스하지 못하면 약간 멘탈이 흔들리는 이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근데도 이제 끝까지 보긴 봐야죠. 왜냐면 한번 신청을 하면 2번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비를 내고 이번에 보겠다 그렇게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뭐 2개 다 떨어졌어요. 2과목 다 떨어졌어. 그럼 그 다음에 또 2과목으로 더 볼 수 있어. 한 번 더 응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번에 뭐 1과목은 떨어졌고 2과목은 붙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1과목만 응시해서 붙으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2과목은 붙었잖아요,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붙은 거는 그래 뭐 한 달 사이니까 오케이. 하지만 떨어진 것만 다시 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분 합격식으로 해서 이게 한 번까지는 허용이 돼요.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1차, 2차가 나뉘어져 있는데 2차 합격하고 1차 떨어지면은 2차 그냥 꽝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1차, 2차 개념이 아니라 전문 지식 부분, 일반 지식 부분, 그러니까 법률 부분, 실무 부분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붙어야 얘도 붙는다 이런 게 아니라 얘 붙고 얘 붙고는 별개예요. 별개고 가장 중요 이제 궁금해하실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점수는 100점 만점에 각 과목 다 70점씩 합격하셔야 됩니다. 평균 점수 아니고요. 그냥 각 과목당 70점 이상 되시면은 각 과목별로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바로 결정이 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베트남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미 지금 한국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이미 뜨겁고 원래부터 뜨거웠고 오래전부터 뜨거웠고 그리고 베트남에 관해서도 이제 많이 관심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것도 있고 베트남 것도 같이 공부를 해보면서 느낀 건데 왜냐면 제가 이제 주로 이렇게 고객분들을 상대할 때 한국 분들이 많을 거라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도 이런 공인중개사로서의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지금 활동하려고 하는 그 베트남 부분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두 군데 다 그러니까 양국의 공인중개사를 취득을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그러니까 작년에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혹시 궁금하시거나 뭐 그런 거 있으시면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린 거 이외에도 뭐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시험 제도 뭐 그런 거 있으시면은 제가 따로 댓글 제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거에 한해서는 대답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지금 오늘 준비하면서 이 시행령 요약도 해야 되고 뭐라 해야 되죠? 그래도 저 여기서 한 번이라도 이 베트남어도 읽어야 되고 해서 약간 굉장히 막 뭐라 해야 되죠?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아니 나 시험 봐서 붙었는데 내가 이거를 베트남어를 막 얘기를 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베트남어 전공자 아니고요. 언어에 특별하게 막 재능이 있거나 그런 거 1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까지 뭐 베트남에 물론 뭐 이제 주재원 근무도 하고 해서 그쪽에 경험은 있었지만 부동산 쪽에 많이 경험이 없어요, 제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지금 뭔가 이렇게 언어를 잘해서 베트남을 했나 보다. 부동산 뭐 전공이라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했나 보다. 아니면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서. 근데 그냥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아무 연관 없으신 분들도 저처럼 그냥 뭐 단계만 잘 밟아서 제도만 잘 파악하셔서 하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험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좀 시켜드렸고요. 잠시만요. 베트남어로 시험 보려면 베트남어 얼마나 공부해야 돼요? 이거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일단은 문장을 읽고 독해하는 능력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공부해야 될까요? 중급 이상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베트남어 전공자 아니고 베트남에 처음 넘어가서 학원에서 이제 단계별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과정 거쳐가면서 베트남어를 배운 케이스인데 여기 지금 제가 또 일일이 다 번역해가면서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수준이 여기 나오는 용어
용어가 법률 용어예요. 예를 들면은 뭐 자이틱드 응라고 하면 뭐 2조 1항 뭐 용어의 해석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이틱이라는 게 이제 해석이라는 뜻이고 드응가 이제 용어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 단어는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자이틱이라는 사실 되게 쉬운데 잠시만요. 제가 뭐가 와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문장의 구조만 파악할 수 있는 중급의 정도만 되고 문장의 구조만 파악할 수 있는 중급의 정도만 되고 대신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법조항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여기서 쓰는 단어라던가 부동산 이 분야 필드에서 쓰는 단어들은 좀 외워주셔야 돼요. 네. 준공검사서, 한국에서 말하는 준공검사필, 뭐 공법에서 얘기하는 뭐 일반 상업지역 이런 것들 이제 뭐 민법에서 얘기하는 한국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도 되게 못 들어본 것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뭐 선이냐 악이냐 이런 게 우리가 말하는 착하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한국에서 민법을 이제 중개점 공부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공부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한국어이지만 내가 모르는 단어와 내가 모르는 의미로 사용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법률로 시험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계속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중급 정도의 실력이 되시고 그런 다음에 단어는 그냥 따로 그때그때 외워가면서 거기서 쓰는 단어를 외워가면서 그 영역에서 필요한 단어를 외워가면서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고요. 얼마나 공부해야 되나요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왜냐면 이게 사람마다 어학의 습득 능력이 매우 다르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학 습득 능력이 떨어져요. 떨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희망을 가지실 수 있는 뭔가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어학 능력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영어로도 시험을 봤어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제 전공이 재무 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CFA라고 해갖고요. Chartered Financial Analyst라 그래갖고 미국 시험이 하나 있어요. 그 시험 1차로 받고 굉장히 높은 성적으로 붙었어요. 근데 그러면 당신 영어 잘합니까? 아니요, 저 영어 잘 못해요. 그냥 시험 보고 문장 독해하고 답을 체크할 수 있는 능력 정도만 되면은 그 시험도 충분히 붙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전문 지식에 관한 부분이라 그쪽 분야에서 쓰는 용어들은 또 알아야죠.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어가 유창해야 이거 시험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되되 이 분야에서 쓸 수 있는 단어 정도는 외워주시면은 이 시험 볼 수 있고 그거를 얼마나 공부하느냐는 개인의 경험이라던가 그분이 계속 여기 뭐 베트남 아니 부동산 쪽에서 일하신 분이면 조금 더 습득이 빠르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개인차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네, 오늘 저 몇 분 했나요? 40분이나 했어요? 이게 제가 긴장을 해갖고 또 이게 말이 또 두서없이 나와서 그런지 또 굉장히 오래 했네요. 그러면 오늘 저 베트남 공인중개사 설명 여기서 방송 종료하고요. 제가 이거를 조금 잘 영상을 만들고 싶어요. 편집 영상도 잘 만들고 싶고 그래서 좀 정보 전달에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편집 영상으로 이제 짧게 만들어 보고 싶어서 오늘 말고도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같은 내용으로 방송을 더 해볼 계획이거든요. 그럼 오늘보다는 조금 더 조리 있고 짜임새 있게 그리고 조금 더 오늘보다는 괜찮은 그 방송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래서 내일도 그렇고 내일 모레도 그렇고 제가 만족하는 라이브가 나올 때까지 한 주제를 조금 더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로 해서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호선입니다. 저는 지금
1인 방송 제작, 1인 방송 제작 실습 중입니다. 오늘 제가 영상 실습, 라이브 실습을 하면서 주제로 삼은 거는, 사실은, 제 눈, 여태까지 살면서 제가 이제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안구 건조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많이 혹시 겪고 계실 거라고 생각 드는데, 왜냐면 많이들 눈이 피로해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아침에 일어날 때도 피곤해 하시는 분 많으시고, 눈이 뭐 뻑뻑한 느낌 드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그리고 뭐 오후 됐을 때 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볼 때 그 눈의 선명도가 많이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안구 건조증 영양제로 극복한 후기와 함께 덤으로 뭐라 해야 되지? 피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안녕하세요, 한금주님. 반갑습니다. 저 지금,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 지금 실습하고 있는데, 너무 지금 말이 잘 안 나와서 엄청 보이고 있어요. 저 오늘 무슨 주제로 얘기하고 있냐면요. 제목을 제가 뭐 동남아에 살아도 이 지금 하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한번 공개를 해볼까 하는데, 제가 그곳에서 네,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지금 한 8년 정도 됐거든요. 살기 시작한 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제 피부가 이제 그렇게 까맣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해요. 쟤는 왜 나랑 똑같이 돌아다니는데 왜 안 까매지지? 이런. 그러시구나. 식이요소 많이 사용하시구나. 오늘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피부는 사실은 덤이라는 말이 맞고요. 뭐 때문에 이거를 발견을 할 수 있었냐면, 제가 되게 심한 안구 경조증이 있었어요. 20대 중반에 이제 처음에 이제 취업해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그걸 심하게 겪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전문의약품을 처방을 받게 되면 이제 안구건조증으로 안과에 가면 레스타시스라는 전문의약품을 처방을 해줘요. 그게 굉장히 뭐라 해야 되죠? 혼탁한 액인데 그거를 굉장히 많이 쓰고 또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출근하기 전에 굉장히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서 눈에 찜질하는 안대라던가 아니면 안대가 없을 때는 따뜻한 물수건 같은 걸로 항상 눈을 찜질을 해서 눈에 있는 이 기름샘들을 녹여갖고 내 눈물이 빨리 증발하지 않게 그 기름막을 쳐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름샘이 잘 작동을 안 하면 눈물이 증발이 굉장히 빨리 되면서 안구공주증이 되게 심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맨날 새벽같이 일어나갖고 안대 물수건으로 안대 찜질하고, 그리고 레스타시스라는 안약이에요. 처방약, 안구 건조증 처방약인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약이냐면, 제가 약 사면 항상 약의 주의사항 경고 읽어본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한 15년 전이었는데 거기 경고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토끼한테 실험을 했는데 생식기관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징후가 뭐 발견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너무 안구건조증이 되게 괴롭잖아요.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머리도 아파요. 눈이 건조해서 쪼이기 시작하면. 근데 또 일은 해야 되니까 계속 컴퓨터는 봐야 되고, 뭐 그렇다고 눈 감고 계속 있을 수 없잖아요, 회사에서.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래저래 찾다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결국은 영양제로 극복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돌이켜 보면은. 왜냐면 지금은 전혀 찜질이라던가 뭐 흔한 인공노획도 안 갖고 다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영양제가 뭐였냐면 되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되게 다 알고 계신데 너무 다 알아서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일단 그거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동남아에서 하얀 피부까지 덤을 얻게 됐는지 알려드릴게요. 뭐 하얀 피부라기보다는 그냥 태양으로부터 내 피부를
까지 덤으로 하게 됐다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한 얘기일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그 안구건조증 치료한 거 이 두 가지로 했어요. 짠, 보이시려나? 네. 첫 번째, 이거 루테인. 너무 유명해서 다들 드시고 계신 하나쯤은 드시고 계신 이 루테인이고요, 하나는. 그리고 하나는 이거, 아스타잔틴. 네. 아스타잔틴이라고 해조류 추출물이거든요, 얘. 이거 두 개로 저는 지금 안구 건조증에서 약간 벗어난 것 같은데, 우리 눈이 그 인체 기관에서 제일 약하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많이 느껴요. 왜냐면 제일 피곤하면 눈부터 피곤하고, 그러니까 일단 뭐 잠 못 자고 눈 피곤하면 하루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냥 아무런 뭐 누가 나를 괴롭히거나 그런 거 아니어도 일단 눈 피곤하면 인상 확 찌그러지고 머리 아파요. 눈이 건조하니까. 일단 눈 쪼이고 하면은. 그래서 일단 눈이 편안해야 하루가 편안한 경험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거를 먹기 시작했는데 일단 우리 눈이 그 망막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망막의 가장 안쪽 부분에 황반이라는 그게 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밀도가 점점점 낮아지면서 물체를 식별하는 능력, 색을 식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 루테인으로 지금 채워주고 있고요. 이거를 그리고 이 그 황반이란 거는 이 루테인으로 지금 채우고 있고 그 이후에 그 망막이라는 곳을 지금 이 아스타잔틴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먹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르냐면 일단 그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봤을 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업무가 아침에 가자마자 컴퓨터를 켜서 뭐 한국에서 일할 때도 그랬죠. 은행에서 일을 했으니까 그때는 그때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컴퓨터로만 일을 했고 또 베트남 넘어가서는 저는 맨날 이마를 달고 살았거든요. 나는 엑셀 감옥에 갇혀 있어. 이게 엑셀이 나를 하는 건지 내가 엑셀을 하는 건지 모르게 뭔가 항상 그 네모 하나 안에 갇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눈이 굉장히 피곤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물체를 식별하고 색을 식별하는 능력은 이 루테인으로 그리고 그 이후 그걸 감싸고 있는 이 망막은 이 아스타잔틴으로 일단은 보충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되게 땡볕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햇볕에서 이렇게 땀나는 게 그게 되게 개운하고 좋아요. 그냥 씻고 나면은 물론 진도 빠지지만 굉장히 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고 갔다 오면 여기 손목에 보면은 이 시계줄이 여기가 하얗고 여기가 새카매요. 항상 이거를 먹기 전에는 그랬는데 이 영양제를 복용하고부터 어느 날 제가 느낀 거예요. 여기 왜 균일하지? 여기 왜 여긴 하얗고 여기 왜 안 까맣지? 이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또 왠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는데 여태까지 며칠 전만 일주일 전만 해도 한 번만 나갔다 오면 여기 새카맣고 여기 하얗고 막 이렇게 뭐 네일이라도 바르면 진짜 세상 촌스럽고 색깔이 손이 까마면은 되게 꼬질꼬질해 보이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그래갖고 내가 뭐 때문에 그러지를 보니까 제가 추가한 게 이건 거예요. 아스타잔틴. 네. 그래갖고 아스타잔틴 먹은 건 아스타잔틴밖에 없는데 왜? 나는 이거 눈 영양제 때문에 먹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찾아보게 됐는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냐면 물론 그 망막 보호는 물론이거니와 먹는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이런 백인들 쪽에서는 그들은 이제 그 피부가 이제 하얗다 보니까 햇볕으로부터 그런 알러지 반응이라던가 그러시군. 맞아요. 그 루테인이 메리골드 허브 식물 추출물이고, 그런데 그러면은 용량을 맞게 섭취를 하고 계실까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김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게 메리골드 추출물이 맞는데 제가 이거 지금 10ml 먹을 때랑 20ml 먹을 때랑 이 유지 정도가 조금 다른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물론 허브 식물로 길러서 차로 꾸준히 섭취하시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영양제를 먹을 때 저는 항상 주의하는 게 이거거든요. 장정이 필요한 곳에 어린아이를 보내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1.2 역치를 건드려줘야 되는 거죠. 이게 효과를 내기까지는 어느 정도 필요 성분, 필요 양까지는 도달을 해줘야 이게 효과를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거를 제가 지금 뭐에서 느끼냐면 얘 루테인에서도 느꼈고 뭐 코큐텐이라던가 뭐 비타민 C라던가 이게 메가도스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굉장히 반응이 다르더라고요. 그냥 조금 먹을 때랑 먹는 신용만 할 때랑 안녕하세요. 그래서 허브 식물로 추출물로 차로 드시는 거 너무 좋은 방법이신데 그게 그 한금주님의 그 뭐라 해야 되죠? 필요량을 꼭 채워주고 있는지 그건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용량이 내가 필요한 용량이 굉장히 달라요.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도 다르고 사람마다도 다르고 그래서 그거 체크는 꼭 좀 해보시면 더 좋은 효과를 보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 시계줄이랑 제 팔이랑 이 색깔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이 아스타잔틴을 복용을 하고 나서부터 그런 걸 제가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얘가 지금 해조류 추출물이에요. 그 헤마토코쿠스 플루비알리스라고 해조 추출물인데 논문에서 그러더라고요. 그 햇볕에 타는 것도 염증이래요. 염증이고 이게 그 얘가 이름 왜 이렇게 길어요? 헤마토코쿠스 플루비알리스가 이게 그 햇볕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자기를 보호하는 천연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출물을 먹는다는 건 조류가 자기 몸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 넣어서 제 몸을 햇볕으로부터 이제 그 자외선으로부터 염증으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황현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현수님 이거 잘 들어주세요. 황현수님 운동하시고 야외 스포츠 굉장히 즐기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볕으로부터 광노화가 되지 않는 방법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지금 거주하는 지역이 지금은 한국에 있지만 주로 거주 지역이 이제 열대지방이다 보니까 이 태양 광선이 좋기도 한데 이게 부작용이 광노화예요. 광노화. 정말 새카매지면은 일단 들어 보이잖아요. 나이 들어 보이지 주름도 생기고요. 일단 까매지면은 안 좋아.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햇볕을 타는 것도 염증이라서 그 이름 왜 이렇게 길어요 정말. 헤마토코쿠스 플루비알리스가 그 먹는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하면서 걔네로부터 이 염증을 계속 안에서 싸워주는 거예요. 내 피부 안에서. 네, 그렇죠. 항산화, 노화 방지 가장 중요합니다. 이 태양은 정말 이 태양은 사람을 움직이기도 하고 우리 여성들한테는 굉장한 활동성을 가져다 주고 뭐 비타민 D 합성도 해주고 뭐 굉장히 좋은 것도 많은데 아주 치명적으로 광노화를 가져오죠. 그래서 동남아 분들 사실 자기 나이보다 다 나이 들어 보이시잖아요. 거기에다가 첫 번째로 역할을 했던 게 정현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햇볕으로부터 그 염증을 그 햇볕으로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의 그 타는 것도 염증이고 화상인데 그걸 일단 이 내 몸에서 먼저 싸워서 방지를 해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네. 그것도 어떤 증거 논문이 있었냐면 제가 지금 먹는 거는 지금 12g이거든요. 제가 지금 직구하는 그 지역 그 사이트에서 가장 높은 미리수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 처음에 4mg으로 실험을 했던 한 그 결과를 봤는데 이 홍조, 햇볕에 이렇게
노출되었을 때 홍조가 이렇게 일어나는 시간, 얼굴이 빨개지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햇볕에 막 뭐 10분만 나가 있었는데 바로 빨개졌던 게 20분, 30분이 나가 있어도 이렇게 바로 빨개지지 않는 거예요. 4mm만 갖고 실험을 했었어도. 그래서 지금은 사실 보면 영양제들이 12g, 뭐 10g, 6g 이렇게 나와도 4mm는 가장 최소 용량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지금 맥스로 12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두 번째로 느꼈던 게 뭐냐면 이너뷰티라 그래야 되나? 미백 기능. 예. 그것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먹고 나서부터 이 식이줄의 이 안쪽과 바깥쪽의 차이가 그렇게 못 느끼겠더라고요. 하도 바깥에 돌아다니고 해도 그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찾아보기 시작했던 게 이너뷰티로서의 기능인데 그 UVB, UVV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자외선 차단하는 거. 그것도 그 실험했던 그 결과가 있는데 그건 또 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래서 그거랑 그리고 이너뷰티 그리고 그 햇볕으로부터의 그 염증 차단 그리고 미백 예. 그게 들어오면서 그 사실 보니까 태양이 그 왔을 때 우리 몸에 그 콜라겐을 분해를 하고 주름을 많이 만들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 어떻게 보면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얘가. 그래서 저는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은 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거를 처음부터 미백 영양제로 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안구 건조증이나 이런 그 뭐라 해야 되나 평상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그 눈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니즈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연찮게도 이 아스타잔틴이 먹는 자외선 차단제 기능을 하면서 미백 기능을 하면서 이너뷰티까지 해준 거죠. 콜라겐 분해 방지 해주고 뭐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오랜 기간을 그 요대지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처럼 어떻게 보면 까매지지 않은 게 저는 이거 덕분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전에는 확실히 밖에 돌아다니면 손등부터 새카매져요. 그 뭐 이런데 옷 같은 데는 입고 다닌다 치더라도 근데 그곳이 얼마나 그 자외선이 강한 곳이었냐면 내가 옷을 입고 다니는데도 샤워를 하려고 보면 마치 어디 비키니 입고 나갔던 것처럼 속옷 라인이 타 있어요. 속옷 라인 밖으로 옷 입었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옷을 뚫고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는 이거 없으면은 그렇게 그 자외선이 장렬하는 곳에서는 밖에 잘 나가질 않아요. 지금도 밖에 나갈 때 모자 잘 안 쓰고 나가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먹고 나가요, 아침에. 아침에 먹고 나가고, 사실 모자 쓰면은 머리 많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모자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걸로 이제 해결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제 이 루테인과 같이 얘가 내 눈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내 하루를 편안하게 해줬었다는 거. 네. 그래서 굉장히 강추하는 영양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이런 베이스들을 깔지 않아도 뭐 종합 비타민이라던가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걔네들을 깔지 않아도 그냥 딱 이거 하나만 먹어도 금방 이렇게 내가 느끼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영양제 이렇게 잘 안 드시는 분들 뭐 궁금은 한데 뭐부터 드셔야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뭐 그리고 여태까지 드셨는데 효과를 잘 못 보셨다 이런 분들은 전 그냥 그럼 루테인부터 드셔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숙면 영양제라던가 아니면은 이런 거 눈 편안하게 해주는 영양제 이런 것들은 정말 즉각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효과 보시고 나시면 그 다음에 또 나 이거 불편한데 이런 거 한번 찾아볼까 하고 이렇게 마음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양제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 좋은 영양제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이것까지 드시면 지금 여름에 있어서 그 야외 활동하실 때 바깥 활동하실 때는 정말 베스트인 거죠. 예. 잘 안 타요.
네. 그리고 얼굴이 뭐 빨개진다거나 뭐 그렇게 막 화닥화닥하고 쓰라린다거나 그런 게 많이 없었어요, 저는. 저도 예전에 이런 거 모를 때는, 어릴 때는 막 밖에 나가 놀고 하면, 우리 왜 해수욕장 같은 데 갔다 오면 막 살 이렇게 까지고 그런 게 되게 당연하게 여겼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그냥 어디 밖에서 놀다 오면은 이렇게 어깨 까지고 이런 게 그냥 아, 밖에서 놀면 당연히 그런 거지 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냥 피부 화상인 거잖아요? 근데 뭐 선진국에서는 어린아이들 놀이터에도 이렇게 다 차양막 이렇게 해갖고 아이들이 그런 자외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고도 하고 그래서 애기들도 굉장히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해요. 이 아스타잔틴을. 근데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저부터도 사실은 네, 네, 꼭 복용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효과를 일단 눈 편한 것만 돼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사실 황금주님은 워낙 피부가 하얗시잖아요. 그래서 뭐 유지라던가 뭐 콜라겐 분해 방지라던가 뭐 자외선 차단이라던가 이런 데서 뭐 덤으로 효과 보실 수 있으면 더 좋으시겠지만 일단은 망막 보호제로 그 황반 높여주고 황반 밀도 높여주고 망막 보호해주는 거로만 효과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하루를 굉장히 퀄리티 있게 사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영양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 이 아스타잔틴이 그래서 저는 굉장히 효과봤던 그 제가 있는 지역에서 효과봤던 영양제 중에 하나인데 어, 이게 사실 그 저랑 이제 같이 일했던 직원들도 이제 굉장히 궁금해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밖에 돌아다니는 걸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왜냐면 제가 그 베트남에서 이렇게 직장에서 근무를 할 때는 재무팀이었지만 원가를 담당하다 보니까 이런 생산 라인이라던가 그런 그 비용 산정을 위해서 제가 공정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따고 다녔어요. 코스트 센터를 따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보고 다녔는, 그 밖에를 많이 나갈 일이 많았었어요. 그 제가 관리팀이면서 뭐 재무 담당인데 다른 재무 담당은 그렇게까지 안 나가는데 이게 원가를 따야 되면 생산 공정을 반드시 알아야 되거든요. 코스트 센터가 정확하게 그 비용이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자꾸 밖에 나가서 봐야 돼요. 그 생산 공정을. 그때 이제 같이 나갔던 직원들 같은 경우는 나갈 때 그들도 혹시 베트남 분들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손싸개까지 하고 다녀요. 그 오토바이 탈 때 보면 그 더운 여름에도 이 후드티 입고 여기 후드티 보면 손싸개 입고 아래 이렇게 치마 이렇게 뺑 둘러갖고 그렇게 혹시 입고 오토바이를 타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햇볕에 타는 거 굉장히 꺼려해요. 하지만 그렇게 싸매고 다녀도 탈 수밖에 없어요. 그 장렬하는 태양은 어떻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바르는 것도 바르는 거지만 이게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한테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미쓰리는 한국 화장품 뭘 바르는데 그렇게 하얘?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 자기랑 나랑 똑같이 나갔다는데 자기는 막 벌개지고 까매지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그게 덜하니까 한국 사람은 원래 그렇게 뭐 이렇게 뭐 하얘나 뭐 원래 그렇게 뭐 이렇게 덜 빨개져?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 질문을 할 때 저한테 뭘 먹어?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나 이거 먹어 이렇게 말을 할 텐데 뭘 발라?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 나 화장품 그냥 아무거나 발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들은 질문이 틀렸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를 많이 못 알려줬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돌아다니면서도 지금의 이 그렇게 까매지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아스타잔틴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굉장히 날이 덥고 그리고 태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저 오늘도 그 정오에 그 태양이 한낮에 떠 있을 때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 나가서 약간 돌아다니면 뭔가 개운해요. 땀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그게 안 까맣잖아요. 그냥 딱 이렇게 그렇게 돌아다니는 것 치고는.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강추하는 영양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혹시 뭐, 그러니까 일단 여름이면 무조건 저는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무조건 이렇게, 왜냐면 아이들이 더 태양이나 이런 그 자외선의 화상으로부터 더 위험한 피부를, 연약한 피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한번 같이 복용을 해보면 좋으실 것 같고, 어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을 바로 받게 되면은 그냥 일단 늙어요. 까매지고 주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다른 방법, 자외선 차단제도 있고 뭐 모자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내 몸에서 이 염증들 절로 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영양제 복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겪었던 후기, 네. 안구 건조증 해결하려고 영양제 찾다가 어떻게 보면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격에 이런 그 잡았는데 막 쥐 아니고 정말 완전 로또보다도 더 큰 수확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저의 그 강력한 이런 지원자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거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 제 경험이 지금 올 여름에 많은 활동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그 뭐 동기분들도 그렇고 돌아다니시면서 그런 거 걱정 안 하시고 다니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이걸로 라이브 방송을 마칠까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하니까 또 말도 안 나오고 렌즈는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맨날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그러면 시간 많이 늦었는데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올여름 아스타잔틴과 또 루테인과 함께 눈 편안한 거 같이 잡으시고 그리고 피부, 네, 피부 미백까지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방송 종료하겠습니다.